하진규 백제석이 번역하신 선생님, 하진규 선생님 와 계신가요? 하진규 선생님, 네, 하진규 선생님 앞으로 보시죠. 네. 백제석이를 번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임충택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추측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진규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임충택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제석이 백제왕규를 번역하게 된 하진규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여기는 이제 제가 원래 주말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못 올 뻔했는데 첩보고님하고 또 같이 제가 또 유튜브 강의 동영상에서 이제 좀 또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올라왔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올라왔고요. 지금 오늘 올라오는데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또 오늘 오니까 또 축하해 준다고 눈까지 내려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백제석이를 접하게 된 동기는 유튜브에서 이제 책보고님을 알게 돼가지고 예전에 이제 책보고님이 오재성 선생님 책을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무료 배포하시는 거 보고 저도 저런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또 원문을 또 가지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 원문을 한번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백제석이까지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머리만 하고 뒷부분에 이제 서평을 보시면은 웬만한 거는 아시겠다고 생각이 들고 딱히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역사에 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감히 제가 주제 넘게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모이신 분들께 인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이 오셨는데 잠깐 여기 우리 하진규 선생님의 그 책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 있으신 분 딱 한 분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진규 선생님 백제석이를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우리 책보고님이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책보고님 유튜브 보고 이 중에 좀 오늘 막 사가지고 아직 못 읽어봤어요. 못 읽어보셨어요? 그러시면 이일거 선생님의 발표 중인데요.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고구려 때 건물이 전부 목재래졌다가지고 그게 고구려 거라고 좀 그러는데 그래서 목재 건물은 사실 천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것이 지금도 옛날에 고구려 거다 하는 게 난 그것이 의심스러운데 지금 이제 질문을 받으시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거지 이일거 선생님 그걸 어떻게 그게 고구려 거다 대단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시간이 개인의 지체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은 하진규 선생님도 제가 처음 뵀는데 하진규 선생님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짤막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백제석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에 이제 토론 시간에 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그때 이제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시고 그러면 우리 앞에 잠시 앉아 계시다가 우리 변호사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백제석이를 읽어보시고
의문되는 부분들을 요약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그 변호사님은 그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연세는 많으시지만 하여튼 그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로펌의 대표이시면서 이 현재 그 같이 일하시는 변호사들이 한 70분 중령 로펌의 대표 변호사십니다. 그리고 부장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에서 이렇게 한반도가 아닌 차이나 대륙에서 우리 삼국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지난 한 10여 년간 계속 공부를 해오시다가 이번 백제서기를 보시고 백제서기를 받자 말자 하루 만에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발견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춘택 변호사입니다. 소개는 간단히 하셔도 되는데 조금 자세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백제서기를 또 필사해 오신 그리고 그 이전에 고구려 사초라는 그 책을 또 필사해 오셔서 이미 10여 년 전에 그걸 또 발간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저도 또 이제 그걸 봐서 진짜 진귀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평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변호사가 법정에 안 서 있고 여기 와서 서 있나 이제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5분 동안만 좀 제가 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계기를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뭐 시험 공부하고 그럴 때 가장 싫어한 게 역사였습니다. 역사. 근데 이제 옛날에 시험 공부하고 그럴 때 국사가 1차 과목인가 아마 들어가 있어서 그거 공부하면서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막연한 의문이 좀 있었던 거는 그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어떻게 저렇게 의리가 있어서 이 황해바다라니 그 당시에는 이 바다를 건너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같이 백제를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뭐 땅 한 평 갖지도 않고 다시 돌아갔어요. 당나라는. 그래서 신라하고 당나라 참 멋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막연히 지나갔어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겠지.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지방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지역에 그 학자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내가 최근에 낸 책이니까 한번 좀 둘러보시라고. 그래서 사람이 한 20-30명 있는데 책을 한 너댓 권 똑같은 책을 가서 이제 좀 돌려서 한번 그냥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쫙 봤는데 중국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 거예요. 중국 맨 위에 그냥 고구려 중국 본토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이거구나. 예,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그 의문이 이거 봐라 이러면 말이 되지. 이러면은 거기 이제 옆에 당나라가 붙어 있는 거죠. 당나라가 서쪽에 있고 그 약간 이제 중심 쪽으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또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게 당나라를 도와서 신라가 백제를 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뭐 당나라가 이 황해바다를 건너와서 신라를 도와주고 그 의문이 풀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배운 그 편견이라는 게 없어질 수는 없었고 저도 그때부터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쭉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일찌감치 그 책을 만드신 분이
일찌감치 대륙설 발언, 당나라 고구려 백제신라가 딱 붙어서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있었다는 그거를 연구를 해서 큰 책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대륙설, 중국의 그 황하강 유역에 바로 말하는 지금 백이숙제 묘가 있는 거기가 고구려의 본산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그 옆에 백제가 있고 바로 신라가 붙어 있고 당나라도 같이 붙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점차 이 바로 우리 성원식 그 학술위원장님이 쓴 그 책을 보고, 첫 번째 낸 책을 보고서 더욱더 이제 믿음을 갖게 돼서 인연을 맺게 되고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조금 소두가 길어졌는데, 이 고구려 사초를 보면서 제가 이 책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이 역사 찾는데 몇십 년은 더 걸렸을 거다. 그런 생각하면서 진짜 중요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고구려 사초에는 삼국사기에 없는, 삼국사기에 다 빠뜨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비교만 하면 돼요. 비교만 하면은 많은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던 차에 백제서기가 있는 것도 몰랐죠. 이제 백제 역사도 제대로 된 것을 이제 이 백제서기가 발간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고보님한테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아직은 현업에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하고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반가운 마음에 백제서기를 받아든 순간에 바로 비교를 해봤죠. 삼국사기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는 이제 삼국사기에 대해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진짜고 상당 부분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짜가 아니는 것은 일제 때 자기들이 이제 한반도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를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삼국사기를 다 손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제서기를 보니까 금방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지금 구지왕이 188년부터 226년에 이렇게 제위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구지왕이 없습니다. 구지왕이 빠지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초고왕에서부터 밑에 있는 그 소고왕까지 걸러버리고 바로 구수왕이 초고왕의 아들인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만 올려보실까요? 됐습니다. 앞에 이 구수왕 밑에 이제 고이왕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구수왕은 사실은 저 소고왕의 아들이거든요. 이 백제서기를 잘 보면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구지왕을 중간에 다 빼버렸기 때문에, 구지왕하고 소고왕을 빼버렸기 때문에 구수왕이 초고왕의 아들로 돼 있고, 고이왕은 또 뭐 구수왕의 아들로 돼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왕의 아들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실수로 그랬을 리는 없고 의도가 있을 거다. 그럼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그걸 보면 되겠다 싶어서 188년부터 286년까지 백제서기에는 다 있는데 삼국사기에 없는 거, 그걸 한번 보자. 그래서 봤더니 조금만 좀 위로 올려주시죠. 네, 됐습니다. 자, 구지왕 2년이 189년인데 요동태수 공손도강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했다. 요동태수면은 그 당시에 말하면은 만약에 그게 요동이 고구려 저 위에 있다면은 중간에 고구려가 있는데 지금 요동태수가 백제 왕한테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청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요 부산의 군대를 도와 큰 승리를 얻었다. 이게 백제석에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에는 없고. 삼국사기에 이것을 집어넣지 못하는 이유가 요 부산의 군대를 도와서 큰 승리를 얻었다. 백제가 어떻게 요에 가서 전쟁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빼먹은 거예요. 이제 192년에 가면은 북한산을 쌓아서 고구려를 대비했다. 이것은 이제 신라의 영역과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라가 북한산을 차지하고 이런 연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삼국사기에서 빼놓은 것 같고 192년 8월에 신라왕 일성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아래 보면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 마립간 일성이 134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왕이란 용어를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국사기에서 지금 설정한 것은 신라에서는 지증왕 이전에는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이라는 호칭만을 썼어요. 그래서 왕의 호칭을 처음 쓴 게 지증왕 때 썼다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503년부터 왕의 호칭을 썼는데 백제서기에는 신라 마립간 신라왕 일성이 그래서 왕의 호칭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안 맞아서 백제서기에 있는 내용을 삼국사기에는 뺀 걸로 보고 그다음 197년에 요동태수 공손도왕이 고구려 산상왕에게 죄를 묻고자 백제왕에게 출병을 명하였다. 백제서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삼국사기 입장에서 볼 때는 요동은 지금 나중에 뭐 한사군으로 넘어가고 이런 시점인데 백제왕한테 출병을 명하였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공손관왕이 대방왕으로 칭하기 시작했다. 대방 역시 지금 한사군의 하나로 돼 있는데 공손관왕이 별도로 하나의 군이 아니고 왕이 칭하면서 백제하고 계속 교류를 갖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참고로 한사군의 존속 기간은 BC 108년부터 314년인데 한사군으로 있는 기간에 한복판에 공손왕이 대방왕이라고 그러면서 대방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맞으니까 삼국사기는 빠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2년에도 보면 계속 신라왕을 그때부터 이미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석에 보면 쭉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27년에 신라가 한수를 핍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면은 신라가 한강 이북을 점령하기 시작한 게 진흥왕 때부터 한강 이북으로 갔다고 지금 삼국사기에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555년입니다. 555년인데 벌써 227년부터 신라가 한강 쪽을 가서 건드리고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니까 이 부분도 빼버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237년에 대방왕 공손연이 나라 이름을 연으로 고치고 이 연이 우리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건데 연이 어디 있느냐가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인데 대방이라는 게 만약에 낙랑군이 있고 바로 옆에 대방이 있었다면은 연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사군이라는 게 아니라 낙랑 자체가 황하강 유역에 있었으면은 연도 거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걸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옆에 밑줄 친 내용이 한나라 병사를 대천하에서 대파했다. 아니 대방이라는 것은 한사군이라서 한나라의 한 군수가 있는 간단히 얘기해서 군수가 있는 군인데 거기 한나라 병사를 그쪽에 가서 대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안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37년 8월에 위나라가 연나라를 쳐서 대파했다. 또 239년에 대방인 3,000명을 나라의 백제의 서쪽으로 옮겼다.
왕이 서쪽으로 폐하 입구까지 순행했다. 백제 왕이 폐하까지 갔다는 거예요. 백제 거기가 바로 고구려 저 지역인데 백제 왕이 어떻게 대동강 폐하까지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뺀 걸로 보고 250년에 가야가 사신을 보내서 명주를 맡았다. 이 가야 임나가와야 지금 저 삼국사계하고 신민사관에서 설정한 것은 가야가 360년부터 560년까지 200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그 임나가야를 일본에서 이제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야가 등장하니까 이것도 말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돼서 이걸 뺀 걸로 보고 있습니다. 252년에 대방 사람들이 백제 오고 싶어하는 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었다. 아니 고구려가 한사군인데 거기서 어떻게 백제 옵니까? 자, 가야 여왕 미라신왕이 사신을 보냈다. 남부에 메뚜기 떼가 많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많이 굶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용석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는 중요한 논거를 이 메뚜기 떼를 가지고 들거든요. 이 한반도에는 메뚜기 떼가 있을 수가 없는 지역이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니까 위치가 드러나는. 286년에 고구려가 대방을 쳤다. 근데 한사군으로 돼 있는데 314년까지 한사군인데 고구려가 대방을 쳤어요. 그러니까 백제왕이 대방을 가서 구원을 했다. 예, 이렇게 해서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백제서기가 안 나왔으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짜냐?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금방 비교하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서기의 진가이고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임춘택 변호사님의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 백제서기를 처음 번역하신 하 선생님께서 한번 어떻게 다른 코멘트 한번 하시겠습니까? 10분만 휴식하고 하시죠. 10분 휴식하실까요? 네.